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닐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뇌과학, 신경과학 이쪽 분야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개의 뇌, 이 책도 굉장히 독특하고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 책도 재미가 있다. 다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한 뭐 어려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한 아이디어만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또 다른 책을 읽다 보면은 또 중첩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책을 읽다 보면은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 빅 아이디어를 조금 얻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닐세스는 영국 서식스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고 뇌 기반 연구를 개척해 왔고 여러 책을 썼습니다. 2017년에 그의 테드 강연이 13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과학협회 심리학 분야 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180편이 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를 의미하는 피인용지수 높은 연구자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어렵다고 말해지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생물학적,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보겠다는 것이 이 책의 야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죠. 그래서 이 책은 의식의 신경과학을 다룬다. 주관적 경험이라는 내면의 우주가 뇌와 몸에서 펼쳐지는 생물학적, 물리적 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의식, 이 내면의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의식은 지능이 있다는 것보다 살아있다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 우리는 바로 동물 기계이기 때문에 의식적 자기가 된다. 자아의 본질은 모든 자기 경험과 의식적 경험의 기초가 되는 살아있다는 단순한 느낌을 뒷받침하는 깊이 체화된 생물학적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 본질이 생물학적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이 생물학적 프로세스와 동떨어져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자아는 없다는 거죠. 당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신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요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물리주의를 신봉하지만 그렇다고 기능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주의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 IT 테크놀로지로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실리콘 이런 걸로도 기반해서 인간의 의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물론 이제 이 저자도 기본 가정으로 삼는 것은 철저한 철학적 입장은 물리주의다. 그래서 물리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 기능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실제적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거죠. 뇌를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그 인과 메커니즘을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작동하면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 어떤 신호를 이제 측정한다던가, 어떤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 그런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주관적 경험, 우리의 의식과 생물학적 메커니즘 사이에 있는 이 설명적 간극을 채우고자 한다. 그래서 실제적 문제는 의식의 기능이나 행동보다
현상성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쉬운 문제와도 구별된다. 실제적 문제는 의식의 주관적 측면을 숨기지 않는다.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물질과 마음의 관계를 다루는 물리주의적 세계관과도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뜨겁다라는 그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뜨겁게 느끼는 것. 온도계를 그냥 뜨거운 물 속에 넣었을 때 온도계는 그냥 뭐 의식이 없죠. 근데 인간만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뜨거운 그 의식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 생물학적, 물리학적 메커니즘, 프로세스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관점에서는 메커니즘과 빨강을 본다라는 주관적 경험 사이에 설명적 간극이 있다고 항상 의심하게 된다. 이 설명적 간극을 자신이 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메꿀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자들이 생명이라는 문제를 다루었던 그런 전략을 자기도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핵심 속성을 수준, 내용, 그리고 자기의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의식적 경험에 대한 만족스러운 그림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1부는 의식의 수준, 그리고 2부는 의식의 내용, 3부는 자기 이렇게 살펴보고요. 4부에는 이제 또 다른 것들 하면서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되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3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신 접근법은 뇌의 여러 부분의 상호작용을 추적하고 정량화해서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의식과 각성을 구별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장 야심차게 구현한 접근법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의식을 가졌는지 숫자로 나타내려 한다. 마치 온도계처럼 말이다. 그래서 토노니와 에델만은 이 저자의 스승이기도 하죠. 두 사람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전망을 내놓았다. 모든 의식적 경험은 정보적이고 통합적이다. 그래서 정보적이라고 했을 때 모든 의식적 경험은 이전에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할 예정이거나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의식적 경험과 다르다는 면에서 정보적이다. 그리고 의식이 통합적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의식적 경험이 하나의 통일된 장면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우리는 색깔을 모양과 별개로 경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PCI 측정법은 다소 모호하게 통합된 뇌 활동에 의존하지만 정보성 측정과 비슷한 정량적 방법으로 통합성을 측정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동시에 통합성과 정보성을 직접 감지할 수 있는 측정법이다. 통합정보 이론의 핵심에는 파이라는 단일한 측정값이 있다. 파이가 0인 경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분할뇌다. 네트워크를 두 방구로 완전히 나눈다고 상상해보자. 네트워크의 각 방구가 가진 파이는 0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두 방구 전체의 네트워크의 파이는 0이다. 또 우리의 손해에는 뉴런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 이것들은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통합정보 이론은 그 이유를 반독립적인 수많은 회로로 구성되어 파이가 낮은 카메라 센서 배열과 손해가 해부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분할뇌처럼 뉴런들이 분할적으로 수많은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적이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의식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그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은 촘촘하게 상호 연결된 배선으로 꽉 차 있어서 통합성이 높고 또 파이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론은 이 정도만 살펴보자. 통합정보 이론에서도 다른 이론들처럼 실험으로 검증한 지가 문제가 된다. 파이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실제로 대부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재적 정보를 측정해야 된다. 의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관찰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관찰자가 있으면은 이 우리의 의식 정보가 바뀐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의식 정보를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재적,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최대 엔트로피를 측정해야 된다. 최대 엔트로피를 측정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시스템을 교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이다. 둘째는 시스템의 물리적 메커니즘인 원인 효과 구조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파악해서 최대 엔트로피 분포를 추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이제 뇌의 물리적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뇌 활동을 교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파이가 실제로 의식 그 자체라는 통합정보 이론의 가장 독특한 주장은 결코 실험으로 검증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완벽한 그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파악을 해서 최대 엔트로피 분포를 추론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 뇌를 교란시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도 실험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검증할 수 없다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적 경험인 정보적이고 통합적이라는 통합정보 이론의 근본 통찰은 유지하면서 이 온도계의 비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분자 에너지가 온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파이가 의식을 나타낸다는 비유는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을 온도가 아니라 생명 같은 것으로 본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능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물체, 동물기계로서의 로부터의 의식을 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정보 이론의 대담한 주장은 실험으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혔고 의식과 온도의 비유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래서 의식의 수준, 의식의 내용, 자기 등 여러 면으로 보면서 의식에 대해서 통합적인 그런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뇌가 예측 기계이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감각 입력이라는 원인에 반응해 뇌가 만든 최선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살펴본다. 이런 이론을 따라가면 의식의 내용이란 실제 세상보다 더 많거나 적은 깨어있는 꿈, 즉 제어된 환각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내용, 아까 이제 주관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환각이라는 거죠. 우리 뇌가 예측하는 것, 최선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선의 추측의 결과물인 그 환각, 그것이 우리 뇌의 상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감각 신호의 원인에 대한 뇌의 예측, 즉 최선의 추측으로 구축된다. 지각은 예측 오류 최소화라는 지속적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우리는 감각 신호를 그 자체로 경험하지 않고 그 해석만을 경험한다. 정상 지각에서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세상의 원인과 연결되고 그에 의해 제어된다. 그래서 환각이기는 하지만 제어된 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 종이를 실외나 실내에서 보면 실외의 햇빛과 실내의 조명의 차이 때문에 종이가 반사하는 빛은 매우 다른 스펙트럼 구성을 갖지만 흰 종이는 여전히 흰색으로 보인다. 우리가 태양 아래에서도 흰 종이는 흰색으로 보고 또 이제 집에 들어와서도 흰색으로 봅니다. 똑같이. 우리의 시각 체계는 주변 빛의 차이를 자동으로 보정한다. 뇌는 이 불변하는 속성을 계속 변하는 감각 입력의 원인에 대한 최선의 추측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계속 조정하면서 보는 거죠. 계속해서 막 띠릭띠릭하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감각 입력의 원인에 대한 예측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입력을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원인들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원인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물 자체라고 그러죠. 이제 철학에서는 우리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사물의 본질에 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빵틀, 우리가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 이 빵틀,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은 그냥 추측이라는 겁니다. 감각 입력을 받아서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추측해 나가는 과정.
그러나 결코 그 자체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도착하는 감각 신호는 처음 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감각 데이터의 원인에 대한 뇌의 예측뿐이지만 이 예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는 것도 바꾼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예수님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전혀 예수님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지? 이게 왜 예수님 그림이냐? 왜 예수님 사진이냐? 그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고 여기가 입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얼굴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얼굴의 형상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감각 데이터의 원인에 대한 뇌의 예측이 바뀐 거죠. 바뀐 건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식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각 신호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감각 신호의 원인에 대한 뇌의 예측이 변했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적 경험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각적 경험 속에 세상의 산물이 나타나는 방식을 뇌가 구축한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최선의 추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측 기계인데 그 예측의 구동 원리가 뭐냐고 했을 때 인간의 뇌가 끊임없이 베이즈 추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설명을 위한 추론이라고 부르는 논법과 함께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베이즈의 이름이다. 직관적으로 평균은 믿음의 내용을 나타내고 정밀도는 뇌가 갖는 믿음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전 확률, 그러니까 새로운 감각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원숭이를 볼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희미하게 어떤 사물이 보이는 어떤 사람 같기도 하고 뭐가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겠죠. 사람 형상으로 보이면은 그래서 이 평균이 낮다라는 것은 사람에 가까운 거고 평균이 높은 것은 원숭이에 가까운 것 혹은 뭐 킹콩에 가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전 확률은 사람에 가깝게 그거를 인지를 하는데 그리고 정밀도가 높죠. 평균이 높습니다. 이 곡선에요. 가운데 그 정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신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봤을 때 저것은 인간일 확률이 높다라고 인지를 하는 그 사전 확률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감각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약간 저게 원숭이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고릴라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평균 값은 조금 원숭이나 고릴라 쪽에 가깝겠죠. 하지만 정밀도가 낮을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가운데 이 사후 확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신호에 추정된 정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 저 멀리 있는 사물이 고릴라인지 아닌지 보려고 할 때처럼 어떤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 뇌는 그에 상응하는 감각 신호에 대한 정밀도 가중치를 늘리는 중이며 이는 추정된 신뢰성을 높이거나 신뢰성 획득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인간의 뭐 의식 같은 거를 따라잡으려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딥러닝 뭐 이런 방식들이 인간의 의식을 구현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베이즈 확률이죠. 인간의 뇌는 베이즈 확률, 베이즈 추론을 사용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베이즈 추론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뇌는 예측 기계이고 베이즈 추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적 예측을 하고 최선의 추측을 하는데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주관적 경험, 뜨겁다라는 그 주관적 경험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혹은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거를 가설을 제기했으면.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다가 환각기계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환각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환각기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동영상을 실제 약물 체험을 한 실험 참가자의 경험과 비교해 가면서 사람의 뇌 활동을 추적하면 과학자들은 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각과 관련된 화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 서섹스 대학의 실험 결과는 서섹스 대학에서 제작한 환각기계가 마약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의 환각 경험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환각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그동안 의문에 쌓여있던 뇌의 환각 메커니즘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환각기계는 계산적 현상학이 실행된 것이다. 즉 메커니즘과 지각적 경험의 속성 사이를 설명하는 다리를 놓는 계산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적 간극을 자기가 채우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예측적 지각의 계산적 구조를 환각의 현상학과 일치시킨다는 데 직접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 예측 과정이고 그 물 자체, 객관적인 산물에 닿을 수 없는 우리 자체의 예측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거죠.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지각적 추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것도 내부 시계의 똑딱거림이 아니라 지각적 내용이 변화하는 비율에 근거해서 시간을 추론한다. 인과성도 지각적 추론이다. 인과성, 뭐 우리가 성냥을 그으면 불이 켜진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습관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자체를 봤을 때 성냥을 그었을 때 불이 켜진다라는 그 인과성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인과성이라고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지각적 추론일 뿐이다. 우리가 뇌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각적 경험의 내용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석하면 의식의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경험만이 지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려는 우리의 문제는 속도를 낸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각 자체가 생물학적 프로세스, 이제 추측, 예측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자기라는 느낌, 이 자기 이런 것도 휴미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철학자죠. 지각의 묶음, bundle of perceptions, bundle of perception. 그러니까 지각의 묶음이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 뭐 듣다, 보다, 냄새를 맡다 이런 것들이 묶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를 봤을 때 체화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느낌도 있고, 원근법적 자기, 원근법적 자기. 그러니까 이 몸을 보고 있는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화면 속에 있는 그 화면, 원근법적 자기, 자유의지의 의지적 자기, 서사적 자기,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다녔고 이러한 자기, 사회적 자기. 이런 다양한 요소를 하나로 통합해 당신이 된다라는 중요한 통일적 경험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된 자아를 경험한다고 진짜 자기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된다라는 경험은 지각 그 자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어 신경적으로 암호화된 예측이 촘촘히 얽힌 집합이다. 유체 이탈 경험에 대한 보고를 알 수 있는 점은 1인칭 관점이 복잡하고 일시적이며 불안정하게 결합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된 이 자아라는 것이 그냥 묶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을 다치거나 어떤 부분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그 묶음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정한 게 결합된 자아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신체 및 지속적인 생명의 리듬과 긴밀하게 얽힌 것으로 보는 동물기계적 관점에서 이제 이 또 설명하는 챕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식적 경험은 살아있는 신체와 함께 신체를 통해 그리고 신체 때문에 일어난다. 살아있는 생물의 본성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의식적 경험의 본질과 기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는 슬퍼서 울고 화가 나서 내려치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프고 내려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떨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이제 그 윌리엄 제임스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 인지 시스템은 흔들리는 다리 때문에 증가한 생리적 흥분을 성적 반응으로 오해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고백을 하면 고백의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이것은 이제 뇌가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정서적 경험이 달라져서 그걸 잘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와 기분은 내수용 신호의 원인에 대한 예측의 중간적인 측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각도 끊임없이 예측을 교정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측이 내면에 몸 안에서 오는 신호를 통해서 그 신호의 원인에 대한 추측을 계속 하는데요. 그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 그것이 정서와 기분일 뿐이다. 그래서 정서와 기분도 내부에서 나온 제어된 환각이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 바깥에 대한 지각이든 안에 대한 지각이든 이 추측, 이 동물적인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추측, 예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어된 환각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정서적 경험은 몸의 상태 및 그 원인에 대한 하향식 지각적 재산의 추측에서 나온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체화된 자기가 된다는 경험이 어떻게 피와 살로 된 물질성과 연관되는지 이해하는 첫 번째 핵심 단계다. 자기 및 세계에 대한 모든 지각과 경험은 생존이라는 근본적인 생물학적 동력을 바탕으로 항상 진화하고 발전하며 작동하는 살과 피로 된 예측기계에서 나오는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 제어하는 환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경험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갑자기 막 이 관념들의 다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이게 불안정하게 의식이 계속 자기라는 의식이 계속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체적 자기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생리적 조절이라는 목적을 위해 안정적인 신체 상태를 예상하는 정밀한 사전 확률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뇌는 살아있다고 예상하는 사전 믿음을 절대 갱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밀한 사전 확률을 갖는다. 즉 강력한 예측력을 갖는다. 그리고 변화 자체도 일종의 지각적 추론이므로 생리적 필수 변수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뇌는 신체 상태의 변화를 지각하는 사전 예측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신체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정밀한 사전 확률을 가져가고 변화를 지각하는 것은 사전 확률을 이 예측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생리적 상태가 계속 변동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이것 때문에 지각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리적 통합성이 지속된다는 이런 주장들은 그냥 우리가 그런 감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고차원적 자아에 대해서도 확장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로 지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아의 모든 단계에서 생리적, 심리적 정체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철학 수업도 이제 듣고 하다가 이제 명상을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한번 흔들어 보자. 그래서 막 나의 그 일반적인 고정관념들, 사회적 통념들 막 하고 부시면서 명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러다 이제 미치게 수가 있겠다. 이제 또라이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제가 자각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때려쳤는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정성을 누린다. 이 안정성을 누린다는 것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변화를 지각하지 못하게 하고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각적 최선의 추측이 유기체에 유용하려면 우리는 지각적 최선의 추측을 실제 그대로의 뇌 기반 구조가 아니라 세상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추측하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바깥에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유기체가 살아가는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생각도 이 자아가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수한 추측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한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설명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비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책은 부분이 좀 밀도가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됐어요. 어떤 챕터에서는 또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쫙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빅 아이디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빅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 책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책들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 책을 읽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책에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또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관련된 책을 이제 읽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제 이해도를 계속 높여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